네, 연중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최고의 핫 인물은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 네. KBS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징계 처분권은 대표에게 있고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내용 상태는 더 극심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아예 이번 그 윤리위를 해산을 시키고 새로 윤리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재심 청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우리 그 헬마우스도 이준석 대표는 특수관계가 좀 있지 않나요? 특수관계요. 특수하게 맞붙었던 관계죠. 이게 JTBC 복면 토론? 네, 이제는 추억 속의 이름이 되어버린. 그때 헬마가 민트 초코였나요? 제가 이제 민트 초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혹시 친하십니까? 윤 대통령하고요? 네. 일면식도 없습니다. 민트 초코라고 하길래. 그거는 그 뭐 드시는 걸 좋아하는 거라서 굳이 따지면은 이제 저를 드시고 싶은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마라탕은 그때 누구였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때 마라탕이었고 마라탕 소동 덕분에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단 3회 만에 조기 종영이 됐던 네. 아픈 추억이 있죠. 아무튼 그러면 민트 초코가 마라탕한테 한 말씀 한다면 그 복면 토론에서의 롤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뭐랄까요 이제 강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괜히 물어봤어. 네. 자, 오늘 본론으로 갈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보수 언론의 요즘 분위기가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요?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킹 우리 경쟁 프로죠. 뉴스킹의 이제 박지훈 변호사인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뉴스킹 출연을 했더니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뭔 질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인사비서관의 아내인 신모 씨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분과 관련해서 이제 소위 보수 언론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 논조를 가져가고 있느냐? 그걸 그 뉴스킹이 지금 민트 초코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궁금해하면서 뭐라고 대답? 그래서 미디어 비평 쪽 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방송에서 질문하시길래 여기에는 이제 지지율과 관련된 이 보수 언론들의 어떤 위기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답변해놓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언중육을 아이템으로 괜찮은 것 같다. 뭐야 지금 재활용한다는 거잖아 그럼. 아니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요? 어디 심층인데 한번 봅시다. 뉴스킹에서는 이제 수박 겉핥기로 답변을 했고요. 언중육월에서는 그러니까 좀 약간 위안은 좀 되긴 한다. 심층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네. 일단 동아일보가 지금 이 사안에 이제 선봉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난 5일입니다. MBC에서도 이제 단독 보도가 관련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 씨의 공군 1호기 탑승 그리고 공무 수행 문제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윤 나토 순방 동행, 김 여사 업무 돕고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게다가 이제 그 뒤로도 사설까지 직접 동원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이 사적 인연에 대한 그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맹폭을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인사비서관 부인 1호기 동승 공사 구분이 일이 흐릿해서야라고 하면서 공사 구분이 지금 제대로 대통령실에서 안 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논조를 가져갔고요. 네. 저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로 보는 게 김순덕 칼럼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동아일보 내에 보수 필진들 중에서도 이제 수장급 인물이죠. 상징적인 인물인데 네. 김순덕 칼럼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목이 위기의식 없는 대통령의 건희 사랑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그 칼럼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선봉에서 비판하고 있다면 그 백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중앙일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다 쭉 훑어봤는데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보도 위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 동아일보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칼럼을 동원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논설위원급의 주요 필진들이 선봉에서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오병상의 코멘터리 라는 이제 칼럼에서는 김건희 비선에 묻힌 윤석열 계룡대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정책 관련된 행보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안혜리의 시선이라는 칼럼에서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네. 김건희 5만 원 치마, 32만 원 발찌 비밀 출처는 친오빠였다. 예.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안혜리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행보들을 좀 종합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이런 얄팍한 언론 플레이는 결국 역풍만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소위 우익 성향의 보도를 하고 있는 그 언론사들을 쭉 훑어봤을 때 뉴데일리까지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단독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뉴스킹에서 이제 얄팍하게 분석한 대로 1차적 배경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수층의 위기감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다. 아까 우상호 위원장하고 인터뷰하는 도중에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져 버렸던데 뭐. 그렇습니다. 이제 미디어 토마토의 네. 정기 여론조사였는데요. 지지율은 지지한다. 그러니까 긍정 평가는 37.6%, 이야, 부정 평가가 59.6%로 나왔으니까 거의 60%에 육박하는. 오늘이 7월 8일이니까 지금 2달에서 이틀 빠집니다. 이틀 빠지고 네. 벌써 30%로 하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건데. 근데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예. 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할 때 뭐 한국갤럽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는 주관식으로 왜 부정평가를 했느냐 긍정평가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관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의 뭐 한두 번째 이유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꼽히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굉장히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를 쓰면 조회수는 엄청 올라간다. 네. 근데 그 딸려오는 그 감상어는 대부분이 부정이다. 그렇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이냐? 부정적 관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헬마가 얄팍하게 분석한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에 너무 강조하시네요. 얄팍하다는 거를.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네네. 대통령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뭐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하죠. 왜 노출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부정 반응일까?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라고 보세요? 노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 반응이냐? 왜냐하면 같이 그 이제 묶이는 이슈나 어휘들이 부정적인 이슈나 부정적인 어휘이기 때문인 게 이제 기본적이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 비선 실세 뭐 이런 한국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를 작동시키는 단어들이 바로 연결되는 이슈들이라서 지금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두 가지 코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네. 이전에 영부인들의 캐릭터는 보통 대부분이 어떻게 구축되었냐면 조용한 내조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분들을 보듬는 어머니상으로 캐릭터를 구축을 해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두 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개인을 자꾸 조명하는 쪽으로 가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저거 중앙일보에서 전한 것처럼 뭐 발찌 뭐라고? 그죠? 발찌와 치마, 발찌, 패션, 네. 뭐 헤어스타일. 그렇죠. 연예인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전의 대통령 배우자를 조명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 말고는 나머지 나오는 게 뭐냐면 비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보니까 우리 국민들 뇌리에 박혀 있는 전통적인 영부인상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긋나 있고. 네네. 제가 여기서 더 그러니까 심하게도 얘기할 수는 안 하겠습니다.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노출을 하면은 그 대선 과정에서 본인에게 어떤 제기됐던 허위 경력 의혹부터 이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면서 일종의 이거 살라미 전술이죠. 이것도 그렇죠. 하나하나씩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뭔가 기대를 하고 계속 연출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심각한 지금 착오를 일으키고 있어요. 컨셉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컨셉이 잘못돼 있다. 노출을 시키는 것이
둘째 문제고 노출 전략의 컨셉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영부인 상이라고 있는 건데 거기서 네.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멀거나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 반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기간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영부인이었던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주로 이제 많이 조명됐었던 언론 보도들이 뭐 이제 꽃감을 만들어서 뭐 대청에 걸어놓았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저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같이 이제 회의를 했었던 청와대 비서진들한테 이제 대접을 했다든지 주로 뭐 내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전통적인 영부인상에 좀 더 가까운 홍보 전략을 취했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치 행보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니 거기다 하나만 더 그럼 전통적인 영부의상이 더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수겠습니까? 진보겠습니까? 보수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부정평가에서 방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위기의식의 저변이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분석을 해주셨지만 왜 이렇게까지 보수 언론들이 맹렬하게 비판을 하느냐. 그만큼 이제 강한 어떤 신호음을 용산을 향해서 이제 발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그러니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정리하면 그 우리 헬마가 분석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악영향.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정서적 거부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보수 언론 특유의 정서적 거부감, 괴리감. 괴리감. 그렇죠. 이것도 있는 거죠. 왜 저럴까? 그렇죠. 요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는 보수 언론의 보도 어떤 스타일 혹은 보도 전략 이런 걸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극렬 저항을 하고 있는 셈인데 대통령실을 향해서요.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던 게 지난 3월입니다. 3월이라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였던 거는 대선 직후죠. 취임이 아니라 네. 대선 직후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힘이 셀 수도 있는 당선인 시절 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원회를 향해서 이제 쏟아졌던 보수 언론의 중요한 어떤 논조 중에 하나가 굳이 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느냐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런 얘기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그때도 강한 경고음을 발신했던 셈인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때도 역시 선봉에는 동아일보가 있었습니다. 3월 23일자에 동아일보에 올라온 그 두 개의 칼럼인데 송평인 논설위원회 칼럼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순덕 논설위원회 칼럼 이 두 개입니다. 제목이 송평인 칼럼 같은 경우는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은 청와대를 왜 돌려준다고 집무실을 옮기느냐? 이제 이 논조의 이 칼럼이었고요. 김순덕 칼럼은 뭐였냐면 왜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국민을 불안케 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논조 자체는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특히할 만한 점은 같은 날에 두 명의 대형 필진이 같은 논조의 칼럼을 냈다는 거. 같은 소재를 가지고 왜라고 보세요? 그만큼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겠죠. 아까 얘기했던 헬마가 했던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보수의 전통적 사고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 멀쩡한 청와대를 왜 놔두고 가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권력의 상징이 청와대고 전통이라는 어떤 그 단어에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주 근본적인 균열 지점이 뭐냐면 대한민국 보수에게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 그대로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손잡은 연합 대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체화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보수 언론의 주요 필진들 소위 말하는 이제 빅스피커들하고 코드가 확실하게 맞는 상태는 아니다. 필요에 의한 연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선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는 그러면 상황에 따른 균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체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위기 신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발신이 되면 그 순간에 바로바로 이제 반응하는 양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그 틈새에서. 그러니까 뭐 바로 이 발신하는 그 신호음이라는 게 좀 잘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동시에 생리적인 거부감도 곧바로 작동하는 거. 저는 그것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는 여전히 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받게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보수 언론의 그 대전략을 짜는 필두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조선일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어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매체들은 이 빨간 그 불 신호를 엄청 두들기고 있는데 왜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는 버튼을 누르는 데서 신중할까? 전략적 사고를 더 열심히 하나 보죠. 뭐. 그런가 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생리적 거부감을 이 전략적 사고로 누르고 있는 걸 수도 있는 네, 그런 어떤 포인트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3월과 7월의 이 상황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는 비유가 좀 적절한 비유일지 네. 모르겠지만 보통 신혼부부가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결합을 했고 이제 그 부부 관계를 맺긴 했지만 20년, 30년을 살아온 내력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 차이라는 건 있잖아요. 문화적 차이가 있고 정서적 차이가 있고 의식적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이 그냥 그 데이트를 할 때는 그것이 별로 노출이 안 되는데 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각국 충돌 요인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신혼 초에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여기에 비유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일체화된 어떤 그 한 몸이 아니라 음. 필요에 의해서 연합이 됐다 보니까 아직은 문화적 적응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의식적 적응이 안 돼 있는 부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신혼 때 많이 싸우셨나 봐요, 경험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혼 부부의 싸움은 이제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충분히 잘 그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바로 거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정말로 정말로 누가 봐도 위기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버릴 것이냐 다시 합칠 것이냐. 맞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신혼부부 비율을 이어가자면 사실은 신혼부부가 초기에는 각자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에서 이제 문화적 충돌을 하지만 그게 봉합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누가 우위에 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왜 되거든요. 그러냐면 이제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네네. 여기도 정치 운명 공동체로 엮인다라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음. 부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도 그 부분을 평소 억압적으로 사시나 봐.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예. 네.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다 됐구나. 네. 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서울신문 얘기.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매체 본연의 문제를 좀 주목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신문사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자, 서울신문에서 며칠 전에 지난 3일입니다. 3일 오후에 이제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놨는데 신문사에서 그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중요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이제 조회수와도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골프도 뭐 단독도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단독이 아닌 건데도 단독을 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제일 웃긴 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속기록 올라가면 속기록 보고 기사화한 다음에 단독을 붙이더라고. 그다음에 속보 이렇게 달기도. 그렇죠. 물론 저희는 고맙긴 한데 좀 그렇다 싶어요. 제일 신기한 거는 통신사가 단독될 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독 기사인데 이 단독 기사가 삭제된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아니 단독이면 왜 오보라 삭제했나요? 오보라서 삭제된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어떤 건데요? 일단 이게 뭘 다룬 거냐면 한동훈 장관의 이제 법무부와 관련된 사안이었다는 게 가장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인데 기사 내용이 어떤 거였는데?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군 기밀 유출 연루로 징계받은 검사 요직 국정원 파견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3일에 나온 이제 서울신문 보도인데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왜 전해드릴 수 있었냐면 다른 매체에서 이 단독 보도를 받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심지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 보도에 기반해가지고 지면 기사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파장 자체가 이게 뭐 적지 서울신문 않았다. 단독이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적지 않았던 파장을 낳았던 기사인 셈인데 뭐 말씀하셨던 대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군 내에 이제 기밀 유출에 관련됐던 한 검사에 대해서 지난해 9월에 견책 처분이 내려졌는데 뭐 이러면 이제 그 검사들 입장에서는 인사상에 이제 기스가 간 거죠. 네, 상처를 입은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이 사람 네, 유튜브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상처를 입은 셈인데 곧바로 신규 인사에서 이 검사들 사이에서 이제 일종의 선망 요직 혹은 이제 출세 코스로 꼽히는 국정원 파견을 갔다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배경에
이 사람이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뭐 인연이 있다.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윗선에 보고했었던 바로 그 검사다. 이러는 바람에 혹시 이게 일종의 보훈 의사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저희도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회수가 높은데 법무부 내부의 인사 관련된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니까 뭐 굉장히 조회수도 좀 확보할 수가 있고 중요한 그 기사라고 판단을 해서 뉴시스나 뉴스원이나 이런 통신사를 비롯해 가지고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등이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받아서. 그러면 보통의 언론사라면 이걸 좀 더 이제 키우는 보도, 더 이제 그 뭐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네. 살을 더 붙여가지고 심층 보도를 한다든지 후속 보도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기사가 그날 저녁에 3일 저녁에 자사 홈페이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포털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사를 삭제하지는 않고 그 제목에서 단독 표시를 뺀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단독이 달려 있느냐 빠져 있느냐는 조회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계산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고 있는 거고요. 네. 왜 그런 의혹이 사내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었냐면 3일 오후에 처음 보도가 나가고 회의가 뭐 편집국의 그 데스크 회의가 있기 직전만 하더라도 다음 날 지면에 배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구면에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데스크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면에서는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윗선에서는 이 기사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 아니냐. 배경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배경으로 이제 서울신문 내부에서 이제 지목하고 있는 거는 대주주인 호반건설 그러니까 네. 회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주주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제 편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위가 이제 조사를 끝내고 만약에 혐의점이 있다고 봐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대주주와 연계된 편집국에서는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검찰의 총괄 권한을 굉장히 좀 한동훈 장관이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차원에서 그 기사를 좀 조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신문에서는 그 전에도 호반건설과 관련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 내부에서는 대주주의 편집권 침해를 뭐 일상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단연간의 경험에 기초해 볼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죠. 네. 딱 단독이라고 걸고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보여서 화들짝 놀라서 내리는 경우 네. 아니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외부 압력. 외부 압력. 그런데 외부 압력 근데 다른 데서 다 받아서 멀쩡히 보도했고 그대로 걸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 압력 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압력 가하고자 하는 외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남는 건 눈치 보기밖에 없는 거네. 내부의 눈치 보기. 그렇지.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모든 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몇 번 이제 다루려고 했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서울신문이 이제 호반건설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제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뭐 태영그룹의 뭐 SBS 소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주주가 일반 그 사기업인 경우에 관련된 보도들을 그 해당 매체가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들, 혹은 뭐 기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어려워하게 되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처럼 혹시 대주주가 다른 사안에 걸려 있을 때 관련된 보도도 또 못하게 되는 경우들, 지금 이제 법무부 관련된 보도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지점들이 있지 않나 뭐 싶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뭐 눈치 보기 차원이라면 눈치 보기 시스템이 참 너무 굼도다. 미리 걸렀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발제 단위에서 이제 걸렀어야 된다. 일은 모두 다 저질러졌는데. 그렇죠. 네. 뭐 이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흠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수할 수 있어. 그래, 뭐 자네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이 수습하려는 노력, 내가 그럼 가사나가게 생각하네. 이런 어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건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마지막 얘기는 이제 TBS와 KBS의 연결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시선 집중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이강태 TBS 대표하고 인터뷰도 하셨었고요. 월요일에 했습니다. 네, 서울시의장하고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TBS 지원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폐지하는 조례안이 이제 그 발의가 됐기 때문에 TBS 고사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TBS 다음 차례는 그럼 KBS가 아니냐라는 방송가의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노조에서 뭐 사퇴 성명 이런 거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노조가 근데 여러 개여가지고 어디예요? KBS 노동조합이라고 뭐 이제 흔하게 얘기하기로는 이제 보수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전국 언론 노조 KBS 지부가 이제 소위 이제 진보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면 KBS 본부죠, 반대편에 본부. 네, 그렇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이제 그 반대. 그리고 이제 KBS 노동조합하고 공정 언론 미래 비전 100년 위원회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보수 성향의 단체인데요. 이 둘이 이제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두 번째로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민 감사라는 거는 이제 국민 개인이나 혹은 뭐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별도의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김의철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감사를 청구한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2017년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KBS 내부에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는데 김희철 사장이 그때는 사장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노조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사장도 책임이 과거 있다. 전력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고 뭐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의혹. 이것도 혹시 이제 그 배경에 김인철 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이미 지난달 20일에도 국민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뭐 경력 기자 특별 채용을 중단했다든지 혹은 사옥 신축 계획을 뭐 중단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좀 해달라. 이런 그 감사가 청구된 상태고요. 김인철 사장 같은 경우 지금 임기가 2024년 12월 9일까지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 안 됐을 텐데 아마 이분이. 그렇습니다. 네, 뭐 임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퇴진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가 청구된 게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는 이전에도 KBS의 그런 어떤 그 사장 임기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는 정현주 전 사장의 해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감사원 감사였고요. 예. 2017년에도 고대영 사장이 해임될 때 그 앞에 있었던 사안이 이제 KBS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그 당시 업무 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예, 기억납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한 이사가 있었죠. 네, 네, 300여만 원 정도를 이제 부당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인사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감사원이 통보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이었던 강규형 이사를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안 모두 결국 법원으로 가져갔을 때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결론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해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부당 해임이 됐던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이 비슷한 과정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청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결국은 정지 작업으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제 감사원 청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KBS 안팎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흔히 봐왔던. 네. 그렇죠. 벌써 굵직한 사건으로만 벌써 3번째니까요. 그러니까 먼지 날 때까지 턴다. 근데 이제 터는 창고가 감사원이냐 수사당국이냐. 그렇습니다. 뭐 이 차이만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요? 뭐 바로 직전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KBI 황장표 원장도 감사원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뭐 사퇴를 모니터링 했고요. 차원이라고 감사원은 주장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홍장표 원장 스스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흔한 장면은 정권만 교체되면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원이 소위 말하는 인적 청산 내지는 뭐 인적 청소의 총체 역할을 하는 먼지떨이 역할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공영방송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동안 한 15년 정도를 계속해서 얘기된 게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없이 일단 감사부터 들어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마드리드행에 동행을 했다. 그렇죠. 라는 사실을 MBC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뉴스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고 찾아서 징치하겠다는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걸 보도한 방송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 그러면 이 방송사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이제 논조를 바꿔야 되겠죠. 네. 논조를 바꾸려면 이제 사장을 바꿔야 된다고 쉽게들 생각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국정에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정 홍보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꼭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국정 홍보 차원에서 방송을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계속 그렇게 봅니까 도대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제 그 위치도 많이 하락됐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 MBC 진행자가 무슨 말씀이세요? 찍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KBS도 단독 보도를 했죠. 이 국면에서 뭐 대통령실에 외가 네. 육촌. 네, 육촌. 예, 단독 보도를 했는데 KBS 지금 감사 청구가 된 상태고요. MBC도 신씨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근데 MBC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큰일 난 거지 이제. 네, 큰일 난 네. 거죠. TBS 다음에 KBS 다음에 혹시라는 뭐 이제 근데 시선 집중은 괜찮아. 공정의 화신이잖아요. 시선 집중. 그렇죠. 동의하네. 네, 그렇죠. 저도 그 공정에 이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공정한 패널. 왜 숟가락 올리는데 왜? 아니 아직 찔러 넣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쳐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 홍보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홍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한번 좀 스스로 반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먹히는 시대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냥 냅둬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지금 KBS를 전해주셨는데 권력이 여기에 뭐 개입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항상 먼저 움직이는 쪽이 있다. 이런 거죠. 다음에는 혹시 어느 차례가 될지를 왜 근데 나 보면서 얘기하는데 예의주시하면서 혹시 문제가 왜 있다면 자꾸 나를 보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항상 이제 감시견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 충실한 언중유골이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무튼 방송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는 기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참 뭐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시중에 뭐 별별 얘기 다 돌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JB 관련해서 돌고 있습니다. 저도 돌고 있어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요? 방송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잘하고 있다고? 네. 공정하다고? 아주 잘 듣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 네. 그래요? 그럼 당연한 평가지. 네, 알겠습니다. 방송 좀 냅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TB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짐이 아니라 실행 국면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실행 국면으로 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 발의까지는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시 의장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바로 그렇다고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인터뷰의 뉘앙스로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뭐라 볼까요? 줄다리기 과정에서 이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거기까지 가는 것이냐. 저도 이게 그래서 좀 이제 관심사겠죠. TBS 내부의 직원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가 이제 곧바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내부에서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게 결국은 이게 뭐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한테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제 내부 압박을 하는 용도. 근데 제가 볼 때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어준 씨한테 신호를 준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KBS 사례에 준했으면 KBS는 내부에서 지금 이제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TBS 니네는 뭐 하고 있는데? TBS 직원들을 향한 신호로. 니네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